네, 자, 유치원 교육과정 이제 저희가 B 유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의 1번은 우선 난이도가 높지 않았죠. 우리가 기본 동작의 유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동 동작, 비이동 동작, 조작 동작 세 가지를 떠올리셨어야 되는데 그 유형들 중에서 다른 동작 하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달리기, 걷기, 갤로핑, 스키핑, 리핑 뭐예요? 뛰어넘기죠? 리핑 모두 다 이동 운동작에 해당합니다. 근데 흔들거리기는 뭐예요? 흔들거리기는 우리가 비이동 동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흔들거리기를 써주시면 되고 흔들거리기 이외에는 다 이동 동작이고 흔들거리기만 비이동 동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거리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됐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그 동작의 명칭만을 묻는 게 나오지가 않을 거고 그 동작에 해당하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여러분들하고 쓰라고 이제 물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쓰신 그 답안지를 보니까 요 1번 문제는 크게 무난하게 모두가 다 크게 오류 없이 다 잘 쓰셨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 이번에 브래드 캠퍼 로즈 그란트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물론 뭐 브래드 캠퍼 로즈 그란트는 사실 입 아파요. 뭐가 입 아파요? 강조하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교수학습과 관련해서 또 운영 파트에서는 브래드 캠퍼 로즈 그란트의 교사의 개입 유형이 제일 사실 또 중요한 파트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고 열심히 기출 파트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대화 내용을 보니까요. 저도 슬라이딩을 익히게 하려고 제가 먼저 보여주고 따라하겠다라고 하죠. 먼저 보여주고 따라하게 했다라는 건 시범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 교사도 저도 선생님처럼 했대요. 최 교사도 시범 보이긴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지 않더래요. 김 교사는 저는 슬라이딩을 익히는 활동을 할 때 사자와 아기 사슴이라는 활동을 해요. 이 교사는 아까 시범 보이게 한 사람, 최 교사도 시범 보이게 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걸 하나? 김 교사는 꼬리 잡기 활동 아시죠? 비슷해요. 이렇게 사슴, 사자 역할, 서로 역할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슬라이딩 익히는 활동이 되지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슬라이딩만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슬라이딩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아들끼리만 해보도록 했어요. 재밌게 잘 되었나요? 아니요. 정신도 없고 잘 안 돼서 어떻게 했대요? 의논해서 역할을 정한 후 제가 엄마 사슴을 하고 유아들과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게 잘 되더라고요. 비로소 시범 보이기를 계속적으로 하다가 김 교사가 비로소 유아들과 함께 놀이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유아들의 활동에 교사가 조금 뭔가 적절한 같은 놀이자로서 같은 함께 이 놀이하는 놀이자로서 함께 참여를 해서 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건 우리가 함께 구성하기 위해서 보여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개입 유형이 다른 부분을 찾아 쓰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아들과 의논해서 제가 역할을 정한 후에 제가 엄마 사슴을 했다. 여기서도 안 돼서 교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안 돼서 슬라이딩 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자기가. 요때는 교사가 또 시범 보이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개입 방법을 바꿔서 함께 구성하기로 했더니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 들어가는 요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서 함께 구성하기를 써주셨으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니은에서 교과 중심의 통합, 우리 선생님들 주제 중심 통합, 주제 중심 통합 같은 것들 할 때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여러 가지 교과의 통합들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교과 중심 통합이라고 해서 교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영역들을 다양하게 두루두루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것들로 두루두루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로켓놀이를 할 때 유아들이 함께 앉았다가 뭘 하냐면 앉았다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높이 점프하는 거. 위로 앉았다가 점프를 한다. 이것은 교과 중에서는 동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앉았다가 점프를 하는 그 과정 전에 뭘 한다면 10부터 거꾸로 수세기를 한 후 0이 되면 수세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수세기를 하고 있어요. 수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시합을 한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겨루기라는 것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여러 명이서 각자의 능력들에 대해서 계속 비교해보고 스스로들이 평가해볼 수 있는 그런 겨루기의 기회가 제공이 됨으로써 나와 친구의 어떤 능력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떤 시합을 하고 놀이를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놀이할 때. 그래서 사회까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동작, 사회가 세 가지가, 교과 영역 세 가지가 여기 안에서 통합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였고요. 크게 난해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또 3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신체냐, 신체 운동 건강에서 탐구, 우리가 자연 탐구, 또 의사소통 이런 파트들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지금 전공 서적이라던가 또 실제 전략 노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을 때에도 교과를 다룰 때, 그리고 학문이라는 용어를 다룰 때, 학문이라는 용어를 다룰 때는 우리가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뤘었고, 그 다음에 교과라는 것들을 다룰 때에는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러한 교과의 명칭들을 우리가 가지고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과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수학이나 동작이나 사회, 우리가 실제 유아 전공 교과를 공부할 때에 나누어서도 유아 사회교육, 유아 수학교육 요것에 해당하는 교과들을 써주셨으면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5개 영역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한 5개 영역을 묻는 문제였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의 5개 영역에 근거한 명칭을 쓰라고 했었을 거예요. 영역의 명칭을 쓰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도 선생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의 제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영역의 명칭을 아예 우리한테 조건으로 줬다면 우리가 사실은 왈가왈부할 거 없이 딱 뭔가 제시가 됐을 텐데, 여긴 또 교과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쓰는 바람에 아마 답은 이 정도로 추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2번으로 와서요. 2번은요, 지금 식습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습관 지도이고, 요 식습관 지도 공부하면서 제가 현대 식생활의 문제가 지금 현대 유아들의 어떤 소화비만 문제로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면서 소화비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소화비만 유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족과 어떤 노력을 또 해야 되며, 그리고 식생활 지도에 있어서는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유의점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편식하는 유아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단편적으로 편식하는 유아의 그냥 어떠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무조건 편식하는 유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지도 방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편식하는 유아에게 어떠한 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어떤 지도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문풀이라던가, 그렇죠? 우리가 전략노트 강의 시에, 기본 강의 시에도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가에 나타난 철수의 소화비만 원인 한 가지를 나의 A에서 찾아 쓰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계속 뭘 하고 있냐면 뭔가 움직임이 들어간 활동만 제한을 하면 안 할래요. 귀찮아요가 앉아있어요. 철저하게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이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바깥놀이 시간이 돼서, 교사가, 놀자 했더니, 싫어요. 교실에 그냥 앉아있고 싶어요. 바깥놀이가 너무 힘들고, 뭔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진다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당에서 아이들이 지그재그 움직이고 게임을 하는데, 철수는 이때도 참여를 하지 않아요. 움직임이 철저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제한되고 있어요. 스스로가. 움직임에 대한 동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과잉 섭취 아니죠. 과잉 보호 아니죠. 무관심도 아니에요. 놀이 공간의 감소도 아니에요.
미디어 사용 아니고요. 신체 활동의 부족이죠. 그래서 신체 활동의 부족을 1번에 써주셨으면 됐고, 그러면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비만이 된 거라면, 비만이 된 이유가 이러한 것이 원인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냐? 줬다고요. 근데 얘가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를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러면 움직임에 대한 동기를 어떤 걸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시각적인 자극이 좀 크고 아이에게는 부담은 적은 여러 가지 소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소도구들을 제공을 해서 아이가 매력적으로 느끼게 해야 되죠. 아이가 흥미를 느끼게, 아이가 뭔가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게 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철수가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그 캐릭터의 움직임을 놀이화해서 움직임 활동으로 해보는 거죠.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움직임에 대한 동기가 유발될 수 있게끔 하는 아이디어면 돼요. 지금 움직임에 대한 기회를 부여한다? 여기는 이미 부여했잖아. 부여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움직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도 방안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움직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어떤 매력적인 도구로서 무언가가 제시되는 그러한 방안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B에 근거해서 다의 상담 내용 중 가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지우는 편식이 심해요. 선생님도 채소 안 먹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도 채소를 안 먹는 편이지만 지우는 특히 채소 무침은 거의 안 먹고요. 눈치를 보면서 몰래 버려요. 그래서 상담 때 이야기하고 지도 방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뭘 하냐면 채소는 주로 무침으로 해 먹는데요. 엄마가 채소는 작게 잘라서 주고 있고요. 적당히 운동을 시켜 배고픔을 느끼게 한대요. 채소는 꼭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한대요. 식사는 한 공간에서 먹도록 하고요. 이거는 식사는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끔 하되 그 공간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한다는 거지 여기저기 막 이동하면서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먹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공간을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이완될 수 있게끔 뭔가 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식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미할 수 있는 그러한 소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라는 거지 한 공간에서 먹는 게 나쁜 건 아닌 겁니다. 부모와 재료를 가지고 채소를 가지고서 제일 좋은 건 작물을 진짜 아이들이 채소를 길러보는 경험. 그 작물을 가지고 채소를 길러서 그 재배한 작물로 함께 부모가 요리를 해보는 경험. 이건 너무 좋은 경험이죠. 근데 이게 지금 걸리는 거야. 무침을 싫어한다며. 무침을 싫어하는데 무침으로 계속 해주면 애는 더 거부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굳이 무침을 계속 먹게 하려는 시도로 무침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다양한 조리법 자체를 얘한테 안 주고 계속 무침만 주니까 무침이 질려버린 건지,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애를 우리가 다 대비했을 때 어떤 답을 줄 수 있냐면 채소는 주로 무침으로 해 먹음. 이것을 채소는 지우가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조리법을 다양하게 함으로 고쳐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침만 싫어하지 다른 조리법을 했을 때는 얘가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조리법이 있다면 그걸로 변경을 해서 먹어보게, 또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것만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조리법을 변경해서 우리가 다양한 조리법으로 제공해 주는 거, 그러한 것이 좀 들어간다면 다양한 조리법, 좋아하는 조리법, 그것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가 좋아하는 조리법이 근데 우선이에요. 아이가 좀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거, 그게 1번이고요. 그거 더하기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한다는 거, 그거 두 가지가 들어가면 정말 제일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는 작게 잘라서 주고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 텍스처, 애가 씹는 느낌이라든가 입에 들어갔을 때 채소가 채소가 뭔가 크게 느껴지면 아이들은 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채소의 그런 식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게끔 조금 작게 잘라주면 아이들이 잘 모르고 먹기도 하니까. 그래서 모르고 먹었는데 너 지금 채소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먹었어. 근데 못 느꼈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작게 잘라서 사실 자기가 먹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매번 생각하던 그 느낌이 아니라 맛있다고 느꼈던 거죠. 다른 것들과 막 섞어서 먹다 보면. 그러니까 그 식감이나 그 뭔가 냄새라던가 그러한 것들 좀 작게 조금씩 잘라서 시도해보다 보면 그러한 거부 반응이 조금씩 줄어들고 먹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껴서 다음에도 또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잔소리하면 계속 거부하게 돼요. 잔소리 대신 뭘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입니다. 채소를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문제를 다룬 그림책이나 매체를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채소는 꼭 먹어야 하는구나를 아이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다양한 답들은 있을 수 있죠. 채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영양분이 우리 건강에 왜 중요한지,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다르게 바꾸시면 됩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에 왜 필요한지, 왜 꼭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것을 다룬 매체나 그림책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서교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기도 채소를 잘 안 먹는 데잖아요. 뭘 해주셔야 돼요? 교사가 직접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모델링을 통해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사 스스로가 편식을 하게 되면 그 편식하는 습관이 아이들에게서 그대로 사실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모범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통해 식습관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직접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항까지를 봤어요.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찾아 쓰는 거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찾아 쓰는 것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만 썼으면 운동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 동작 활동이라는 것이 즐겁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떤 활동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제시만 했다면 이건 채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우리가 늘 공부했었던 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3번으로 넘어와서요. 3번에서도 선생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준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퍼셀의 동작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밑줄 친 기억에 나타난, 기억을 일부러 그은 게 아니에요. 기억에 나타난 수준, 시간. 아니, 어차피 수준, 시간을 줄 건데 이거를 왜 줬을 거예요, 선생님들? 수준, 시간인데 여기에서 나타난 수준과 시간을 경험하도록 하랬잖아. 그러면 몸을 낮춘다라고 했으니까 낮은 자세, 높낮이에서 좀 낮은 자세죠. 그 다음에 천천히라는 것은 시간에서의 좀 더 우리가 어떤 것들, 선생님들, 빠르게 중에서 천천히, 빠르게 중에서 천천히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을 쓰세요. 저라면 그렇게 해석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출제위원분들이 이 문제를 어떤 의도로 내셨을까를 분석해 본다면 그런 의도가 담긴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에서 1번 답에서 수준을 논하실 때에는 어떤 수준이 들어가야 되냐면 낮은 수준이 언급이 돼야겠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에는 천천히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처럼, 그런데 또 여기 강당에 비치된 교구인 줄, 터널, 평균대를 활용하라고 했죠.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처럼 기어서 터널을 통과해보자. 고양이처럼 기어서 갈 때는 선생님들 자세가 낮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긴다는 게 낮은 자세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대 위나 줄을 놓고 그 위를
천천히 걸어서 건너보자 라는 것을 통해서 천천히와 낮은 자세에 해당하는 기어서 라는 그런 동작을 제시함으로써. 근데 기어서라는 거 말고 낮은 자세로 선생님 터널을 몸을 낮은 자세로 만들어서 터널을 통과해보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되죠. 터널 자체를 통과하려면 몸을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해야 돼. 근데 터널 자체가 어떤 터널을 줄지 알 수 없죠. 큰 터널을 줄 건지 작은 터널을 줄 건지. 왜냐하면 어떤 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서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기어서라는 것처럼 뭔가 동작에서 우리가 낮은 자세에 해당하는 어떤 명칭을 뭔가 좀 언급해 준다면 더 좋았겠지만, 또 낮은 자세라는 걸 아예 언급을 딱 해서 여러분들이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을 고정하고 그 아래를 통과하도록 한다라던가 그러한 것들도 다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밑줄치 니은의 동작을 통해서 유아의 전신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점프, 두 발로 점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지금 전신의 움직임이죠. 전신의 움직임이에요. 이것으로 전신 지구력, 심폐 지구력을 기르려면 지속해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같은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폴짝폴짝 뛰는 동작을 반복하게 한다던가, 장애물을 놓고 장애물을 계속적으로 피해서 점프하면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방식으로 반복하게 한다던가. 그래서 어떤 동작이든 어떤 활동이든 괜찮아요. 뭔가 계속한다, 반복적으로 한다, 요 부분이 들어가면 돼요. 반복,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 두 단어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답안 채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A의 상황을 토대로 동작 교육을 실시할 때 교사가 유의할 점. 캥거루처럼 점프하고 있군요. 이번에는 어제 그림책에서 본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복처럼 점프해 볼까요? 스프링복? 그림책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움직이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에는 교사가 제일 좋은 건 직접 스프링복의 움직임을 시범으로 보여주시고 이를 관찰해서 유아들이 움직여 보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스프링복처럼 움직이기 전에 스프링복의 동작이 담긴 책, 그림, 사진, 영상을 함께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다 되죠. 교사의 시범 혹은 미리 교사가 그 동작을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스프링복의 움직임을, 동작을 담은 영상, 그쵸? 아니면 그림, 사진 자료,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단서로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B의 상황을 토대로 동작 교육 시작에 교사가 유의할 점 보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우선 하고 있었냐면요, 강당 안에서 신체놀이,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한 신체놀이 하고 있었고 볼링 놀이 하고 있었어요. 두 개가 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놀이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점프를 하면서 신체놀이를 하면서 볼링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 쪽으로 가면서 서로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볼링핀에 부딪혀서 넘어졌고 친구들의 볼링에는 방해가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볼링 놀이를 하는 친구, 신체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모두가 서로 방해를 받고 넘어지는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의 요소를 우리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활동 시작 전에 볼링 놀이를 위한 공간과 신체 놀이를 위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하여 서로 충돌하지 않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가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서로 충돌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구성해 놓고 조금 더 선생님 저는 풍부하게 답을 쓰고 싶었어요. 공간을 구분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완벽한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리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 환경 구성 차원에서 교사가 안전하면서도 서로의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 구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더하기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요? 서로의 놀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혹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어요? 규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규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가 떠올려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로 넘어오면 여러분들은 이때 함성을 질렀어야 됐죠. 배틱을 저는 저희가 임용 여기 현장에 왔을 때부터 저는 배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저와 몇 년을 공부하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 1년, 2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배틱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배틱을 많이 경험했다가, 왜냐면 전년도에 또 모의고사를 경험했던 분들이 또 올해에 배틱을 또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너무 사실은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거라서 저희가 모의고사에서는 출제는 하지 않고 문제풀이에서 배틱은 꾸준하게 계속 경험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이 바탕색을 칠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서 제일 효과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배틱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틱을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미술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 미술 교육에서는 이 배틱을 대표적인 어떤 기법 하나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배틱 이거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배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둡시다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배틱은 그래서 마블링이라던가 선생님들 기억나죠? 이번에 제가 모의고사를 냈을 때도 드리핑이라던가 마블링이라던가 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했어요? 우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이 마블링 이 대표적인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았어. 이 사람들이 계속 우연의 효과 막 이러한 것들을 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드리핑이랑 그 마블링을 가지고서 또 우연의 효과 공통점을 또 찾아내게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또 이 부분들이 똑같이 유사하게 나오겠지 했는데 별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블링, 배틱은 우연의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물감을 칠하는 거, 이건 우연의 효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린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틱을 쓰시고 우리가 열심히 외워두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됐었던 거죠. 배점 2점이나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들도 다 열심히 했지만 요거까지 그래도 또 고맙게 다행히 저희가 공부했던 것에서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미적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파란비와 노란비가 계속해서 번갈아 내린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내린다. 뭔가 선적인 요소들. 이 파란비, 비라는 건 하나의 선을 사실 제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이 계속적으로 파란 색깔 선, 노란 색깔 선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는데 드리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물감 자체를 어떤 뭔가 흘리기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감을 흘리는 작용을 하면서 이것들이 쭉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선들이 쭉쭉쭉쭉 흘러내리는 어떤 선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도 우선은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타고 내리는 것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움직임을 또 느낄 수 있어서 움직임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파란비랑 노란비가 계속해서 서로 번갈아서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 리듬 반복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조화가 답이 되려면요. 조화가 답이 되려면 어떤 미적인 요소나 원리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어떤 장면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발화로 나와야 명확한 조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의도를 한 건 리듬 반복 패턴이었을 겁니다. 근데 리듬 반복 패턴 이 세 가지가 뭘 다 이끌어내냐면 움직임을 이끌어냅니다. 움직임을 이끌어내요. 그리고 또 리듬 반복 패턴이 또 무엇을 또 이끌어내냐면 조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리듬 반복 패턴은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조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듬 반복 패턴, 움직임, 그리고 조화까지 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리듬 반복 패턴이 사실 어떤 것들을 연출할 수 있다? 움직임이라는 것을, 또 조화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화까지도 우리가 답안으로는 연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와, 이거는 선생님들 우리가 모의고사 7회차, 죄송해요. 6회차였을 겁니다. 6회차에서 관찰법에서 제가 비교법, 분석법, 분류법을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회차였죠? 4회차였나? 그때 모의미술관법을 문제로 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모의미술관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디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작품 전시로 다시 돌아가세요. 모의미술관법에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연수자료 모의미술관법에서 우리한테 많은 걸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돌아가라고 했냐면 작품 전시 파트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주는 교육적 가치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점들 꼭 보시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만든 작품을 보고서 이걸 우리가 비교하는 거, 그리고 분석하는 거, 미술의 요소의 원리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유형의 우리가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작품들을 모아놓고서 이것들에서 서로 비교를 해서 유사한 것들을 분류해 보는 거, 분류법. 그 다음 미술관처럼 꾸미는 거 모의미술관법. 모의미술관법을 쓰게 했어야지.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랑 똑같았는데 이거를 쓰게 했으면 사실 또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열심히 했던 만큼 또 우리가 명칭까지 모의고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딱 쓰고 나올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문제였습니다. 요거 마지막 회차 때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문제였고, 그래서 해설지에도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비교법과 분류법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해설지에도 넣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작품 전시에서의 교육적 가치, 유의점이라고 제시한 거에서 제가 답을 다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작품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통해서 작품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왜? 아이들은 모의미술관법을 통해서 자신의 표현, 자기가 표현한 것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동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작품들에 대해서 교사가 소중히 다루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우수한 작품 위주로만 선정해서 하시면 안 되고 모든 유아들의 작품을 다 걸어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모의미술관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의 그러니까 작품을 전시를 할 때 간략하게나마 이 작품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포괄적으로 선생님 저는 그냥 이 포괄적인 어떤 개선 방안, 어떤 지도 방안을 썼다. 그럼 이거겠죠. 자기들의 표현을 위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줌으로써 유아가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미술 표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모의미술관법과 작품 전시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목적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지도 방안으로 제시하셨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답안으로 우리가 채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음악 요소와 니은에 해당하는 음악 요소를 다 걸리는 거,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걸리는 거고, 이 음악 요소도 유아들이 경험하도록 제시한 내용을 B에서 찾아야 되고, 요 음악 요소도 유아들이 경험하도록 제시한 B 내용에서 찾아야 돼요. 둘 다 이 각각에 관련된 음악 요소를 경험하도록 한 내용을 B에서 모두 찾으셔야 됩니다. 보면 바람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마라카스로 표현하게 돼요. 바람의 세기는 우리가 뭔가 이 세기라고 하는 건 강하다, 약하다, 이러한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샘여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샘여림에 해당하는 B에서의 내용을 찾아오려면 가까이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소리가 커요. 크다, 큰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작아요. 약한 소리, 센 소리, 큰 소리, 약한 소리, 작은 소리. 이것은 우리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샘여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샘여림을 경험하는 내용으로서 제시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에 해당하는 음악 요소를 유아들이 경험하는, 니은을 보니까요, 타, 티티, 티티, 타,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이건 이 아이들이 리듬을 경험할 수 있는 리듬 음절이죠. 리듬 음절입니다. 리듬 음절. 그리고 큰 우산, 작은 우산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표에 대한 그 길이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리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리듬 패턴이라던가 박이라던가 박자라던가 리듬의 하위 요소 3가지를 경험하게 하는 활동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보니까 비발디의 사계중 봄음악을 듣고 유아들과 첫박에 북을 치는 활동을 해봤어요. 유아들이 자유놀이 시간에도 음악을 들으면 신나게 연주하더라고요. 박자는 우리가 이 샘여림과 그 박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마디 안에 들어가야 하는 강박과 이 약박의 조직이 규칙적으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몇 분의 몇 박자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박의 강박을 먼저 연주해 보게 한다거나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활동은 리듬에 직결되는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활동을 연결하셨으면 됐어요. 자, 오르프의 교수법 뭐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리듬, 말하기 있고요.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말하기, 말리듬, 매체를 활용해서 교수할 수 있고요. 그 말하기, 말리듬이 익숙해져서 리듬에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신체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말리듬을 익힐 때에는 말리듬을 익혀서 말의 음절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쪼개면서 박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리듬에 익숙해지면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체 악기죠. 신체 악기를 통해서 그 익힌 말 리듬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악기 연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 말 리듬을 무엇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신체 악기 뭐 있어요? 손가락 튕기기, 발 구르기, 뭐 있잖아, 손뼉치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말 리듬으로 익힌 이 리듬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체 악기로 연주해 보는 거예요. 신체 악기로 연주해 보고 나면 점진적으로 이것이 또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지면 확장을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선율이 들어간 악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리듬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무선율 타악기, 오르프가 제시했던 무선율 타악기를 가지고서 리듬을 연주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냐면 그림 악보를 보고 뭐가 포인트냐면 그림 악보를 보고가 들어가면 돼. 우선 그림 악보를 보고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 리듬을 익힌 후 신체 악기를 활용 리듬 표현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정답이 되려면 그림 악보를 보고 신체 악기를 활용해서 리듬을 표현 혹은 연주해보고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무선율 타악기로 리듬을 연주해 보도록 지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 저는 무선율 타악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이것까지 다 못했는데요. 근데 신체 타악기도 가능하죠. 왜? 그 오르프는 악기 연주에 있어서 악기 연주에서 제시했던 게 신체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오르프의 악기에 근거해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체 타악기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신체 타악기에서 어떤 것들 연주할 수 있는지 손가락 튕기기, 발 구르기, 손뼉치기 하고 무릎치기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리듬을 표현해보게 한다가 들어가면 돼요. 그것만 들어가도 돼. 그리고 무선율 타악기로 연주해보게 하는 거 요것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두 가지로 악기 연주 지도 방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연습도 했고 기출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듬악기 연주, 리듬악기와 관련해서 악기 유형별로 선율악기, 리듬악기 이것들은 서로가 연주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악기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잘못 기재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틀렸는지 지적하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치게 하는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안 낸다고 했어요? 낸다고 했잖아. 이미 기출에서도 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뭐라고 해, 얘가? 음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음의 고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미 틀려 먹었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런 영어로 된 악기 이런 거 몰라요? 몰라도 돼. 이미 귀로라는 것 자체가 뭘 연주하는 건데 리듬 악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음의 고저를 선생님들 탐색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슬레이브의 귀로 카바스 악기는 리듬 악기로서 선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음의 고저를 경험할 수 없다고, 탐색할 수 없다고. 그러므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의 고저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면 선율악기를 줘야지. 선율악기를 줘야 하는데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율악기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멜로디언이나 7세 아이들은 하잖아. 멜로디언이나 어떠한 거? 실로폰 같은 그런 선율 악기를 제공해서 음의 고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 기출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게 전략 노트에 이미 이러한 지문의 내용과 틀린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전략 노트에 다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틀린 분들은 조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반성은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기출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까지 내가 너무 꼼꼼하게 보지 못했었구나. 요거는 반성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2점이나 되잖아. 지적하는 거랑 고쳐 쓰는 거. 이거 사실 어렵지도 않은데 2점이나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쵸?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잘 여러분들이 챙겨 가서 잘 썼다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감점될 것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오르프라고 갑자기 딱 물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교수 매체, 교수학습 방법, 교수 매체 또한 교수학습 방법이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 매체들 구조화를 열심히 했었어요. 모방 탐색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즉흥 창작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악보 읽기, 즉흥 창작도 교수학습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지만 여기에 지금처럼 어떤 리듬을 익히는 어떤 매체로서 말리듬과 그리고 우리가 신체 타악기 그리고 무선율 타악기 이러한 것들로 말리듬을 익히게 하는 것들은 이미 교수 매체 말리듬에 다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거기에서 말리듬을 익힌 다음에 리듬 음절을 익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체 타악기나 무선율 타악기로 확장하여 리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내용에 이미. 그래서 요것들 제시해 주실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으로 오시면 내가 왜 잔소리를 선생님들 안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 지금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길이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들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길이를 측정할 때는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 뭐가 있다고 했죠?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시작점을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측정 기술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2명씩 서로 짝을 져 실내바닥을 맞대어 보았는데 어땠대요? 측정한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가 맞고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서로 시작점과 끝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고 쟀기 때문에 얘가 쟀을 때 이렇고 얘가 쟀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의 시작점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시 두 유아 간의 측정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요거 1과 관련해서 두 유아가 바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을 수정하래요. 고쳤으래요. 어떻게 고쳤어야 돼? 두 친구의 신뢰와 바닥의 끝을 시작하는 점으로 해서 똑같이 맞추어 보아요 라고 해야죠. 똑같이 맞추어 보아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가게끔. 자, 그 다음에 B에서 유아들이 사과와 배를 좋아하는 유아의 수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세봐. 사과 선생님들 1명, 2명, 3명, 4명, 5명이고 배도 1명, 2명, 3명, 4명, 5명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간격이 서로 어떠냐고요. 서로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아, 선생님들. 얘는 또 너무 바짝 붙었어. 얘는 벌려졌고. 그러니까 같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선택한 유아가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엇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뭔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시각에 의존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물체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체를 배열한 사이에 간격이 서로 달라지면 아이들은 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간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줄의 길이가 사과에 앉아있는 유아들의 줄의 길이가 현저하게 더 길어졌죠. 그래서 그 길이가 현저하게 간격의 차이로 인해서 더 길어졌기 때문에 시각에 의존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유아들은 사과를 선택한 아이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취지에 답이 들어가면 돼요. 이 취지에 대한 답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공간적 배열의 형태에 따라서 양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에 의존해서 직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량을 비교할 때 선생님들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두 집합의 수량을 비교할 때는 뭘 하면 돼? 그 두 집합에 해당하는 물체들을 하나씩 꺼내서 어떻게 해줘야 돼? 1대1 대응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수량 비교할 때 뭘 해주기로 했어요? 이 집합과 이 집합에 해당하는 물체들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1대1 대응으로 맞추는 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얘들 어떻게 해주면 돼? 사과를 선택한 유아, 배를 선택한 유아 한 사람씩 서로 짝을 맞춰서 손을 잡거나 둘이 짝을 맞춰서 하이파이브를 한 다음에 자리에 앉게 하면 돼요. 그쵸? 사과를 선택한 유아와 배를 선택한 유아를 서로 한 명씩 서로 1대1 대응이 하도록 손을 잡고 앉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배열이 달라지더라도 결국에는 1대1 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같은 거였어.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배열된 그곳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비교할 때에는 1대1 대응하기나 뭔가 숫자를 세어보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 수세기를 통해서 아이들 수량을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격을 다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계속 직관적 판단에 의존해서만 하니까 직관적 판단이 아니라 다른 명확한 방법을 통해서 수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1대1 대응하기를 제시한 겁니다. 수량 비교에 있어서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량 비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1대1 대응의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수량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에서 전이활동을 할 때 적절한 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 자, 선생님이 지금 뭘 활동을 할 거라고 했냐면 그래프로 전이활동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표한 집단의 수를 비교하는 용어로 그래프로 전이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누가 더 많다 적다를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를 좋아하는 친구와 포도를 좋아하는 친구 중 어느 쪽이 더 많니? 여기서 그래프를 보고라는 것을 써주면 더 좋죠.
쟤처럼 그래프를 보고 우리 반 친구들이 선택한 과일 중 바나나보다 더 많이 선택한 과일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던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더 많다, 적다, 이 용어가 들어가게끔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전이활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적구나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더 적은지를 파악해서 아이들이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7번 문제를 볼 건데요. 7번 문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제 놀잇감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 후라는 시간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죠. 유아들이 아무리 객관적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사는 아이들이 이 시간에 관한 어휘들을 자주자주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와 명칭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0분 후, 1시간 후, 30분 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지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소희라는 친구가 10분 후가 언제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친구가 다음에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계 긴 바늘은 6에 있네요 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아이가 시간을 인식함에 있어서 나름의 시각적 단서로서 시계의 바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 이해 수준을 파악하셔서 지금 긴 바늘이 6에 가 있지, 긴 바늘이 8로 이동을 했을 때, 긴 바늘이 8에 갔을 때 10분 후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바늘을 바탕으로 시간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8이 됐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 시계를 중간중간 볼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정도로 놀이를 하니까 긴 바늘이 8에 갔어. 이 정도가 10분이구나 라는 걸 아이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들 시계를 보는 방법, 그리고 또 달력을 보는 방법, 아이들은 아직 수체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런 객관적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 형태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계를 읽는 것을 지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규칙적인 어떤 일과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때 일과 시간들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30분 후에 긴 바늘이 12에서 6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놀이를 끝낼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의 이해를 확장시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체계로 시계를 읽게 하고 달력을 읽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지도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의점이기도 되지만 지도 방안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의해야 하는 게 뭐다? 시계를 읽게 하는 것, 시계 읽기를 가르치는 것, 그건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그럴 수 있다고요. 아이가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시계 긴 바늘을 보고 있으니까 시계를 읽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찰스 워스가 어떤 시간을 얘기했는데 개인적 시간, 사회적 시간, 문화적 시간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 관점에 근거했을 때 나의 밑줄치 니은을, 나의 밑줄치 니은이 뭔데? 내 생일은 6월 19일이야. 6월 19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6월 19일이 다른 6월 19
다른 9월 19일을 다른 사람들 6월 19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든 6월 19일은 똑같은 6월 19일이에요. 요건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문화적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 문화적 시간의 개념과 동일한 유아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돼요.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들 동일하게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어떤 객관적인 시간인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 여기서 수요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오늘을 수요일이라고 할 거야. 그러지 않죠. 이날은 반드시 수요일이고 이날은 반드시 목요일이라는 거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간의 용어이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처럼 여기서 보면 여기 오늘 인형극 보기로 한 수요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화적 시간의 아이들의 대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밑줄 친 디귿. 나의 밑줄 친 디귿이 뭔데? 그러니까 지금 출제됐던 이 내용들에서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가 유아기에 경험해야 되고 유아기에 발달해야 하는 시간의 개념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뭐냐면 하나가 순차적 시간이고 하나가 시간 간격이라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라는 거 내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오븐에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재료를 넣었어. 근데 이것이 구워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가 있었느냐. 이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이게 바로 하나의 시간 간격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땡 그리고 점심 먹고 땡, 또 바깥놀이 땡, 또 이야기 나누기 땡,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땡, 집에 가기 땡, 이런 것처럼 일과가 규칙적으로 이것 다음을 사회적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 그리고 요리 활동을 할 때 빵에다가 잼을 바른다, 위에 상추를 덮는다, 토마토를 올린다, 치즈를 올린다, 햄을 올린다, 큰 빵을 다시 올린다. 이게 뭐예요? 순차적인 시간인 거예요. 이것 다음에 이거, 이것 다음에 이거, 이것 다음에 이거. 이렇게 순서적으로 뭔가 우리가 다음 순서로 뭔가 나아가는 것들. 그런 순차적인 시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컵 안에 얼음이 다 녹으려면 얼마나 시간의 경과, 컵 안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시간의 경과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은 바로 시간의 간격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매체가 뭐냐? 타이머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모래시계 같은 거죠. 아이들이 뭔가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시간이 흘렀는지를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타이머라던가 모래시계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시간의 간격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비행기 접으려면 세모접기 다음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접기에는 비행기 모양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비행기 접기의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접기 순서표를 제공하셔서 제작을 해서 벽면에 게시해 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것 다음에 뭐라는 것이 있다라는 순차적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은 요 정도로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겠다 하는 건 요거예요.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이제 점수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팁은 다 뭐냐면 아이들의 대화 내용에 있어요. 아이가 시계 긴 바늘을 보면서 시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계에 있는 바늘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시간 이해를 돕는 발화를 하시면 됐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서는 추상적인 체계나 어떤 객관적인 시간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방식으로 뭔가 시계를 읽는다던가 수체계를 이해해서 시계를 읽게 하는 건 절대 지양해야 되고 유의해야 하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배울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사실은 문화적인 시간보다 어떤 시간을 더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면 개인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을 더 풍부하게 의미 있게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일과 안에서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시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답안으로 우리가 채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에는 과학적 우리가 과정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딱지치기를 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딱지를 가지고 작은 딱지를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어림잡아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측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예측하기인데 지금 이 아이를 비교하기로 지금 교사가 관찰일지에 작성해 두었죠.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민수는 작은 딱지에 모서리를 치면 딱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는 예측의 포인트가 들어가게끔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정현이, 윤서, 지호라는 아이가 지금 딱지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윤서가 딱지를 쳤는데 큰 딱지가 넘어갔어요. 윤서의 이 딱지를 보면서 지호가 헉, 신기한 거예요. 야, 네 딱지 좀 보여줘 봐봐. 우와, 네 딱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사용해서 자신이 궁금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찰하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지호는 딱지의 상태와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찰하였다 수준으로, 관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고요. 앞의 내용들에서 뭐 감각을 이용한다, 시각을 이용한다, 오감을 이용한다, 다 가능합니다. 그게 관찰에서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되되, 관찰과 예측이라는 이 탐구 과정의 요소가 들어가게끔만 제시해 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노의 표상 양식에는 뭐가 있어요? 동작적 표상 양식, 영상적 표상 양식, 상징적 표상 양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상 양식 중에서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표상 양식은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신체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유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인 동작적 표상 양식이 유아기에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무언가를 조작해보고 무언가를 직접 찍고 뜯고 만지고 조작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동작적 표상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동작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나 동작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것을 동작적 표상 양식에 관련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의 밑줄 친 디귿을 한번 볼까요? 윤서가 딱지를 잘 보고 팔을 높이 들어보면 이렇게 팔을 위로 쭉 올렸다가 이렇게 힘껏 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딱지 넘기기의 기술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직접 몸소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알고 있는 딱지치기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동작적 표상 양식에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행동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적 표상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작적 표상 양식이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됐었던 문제였고, 이건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암기를 강조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것을 애매하게 써서 틀렸다면 마음이 우리가 좀 아프죠. 마음이 아파. 그렇더라도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나에서 유아의 과학적 탐구를 지원하는 교사의 상호작용 중 구성주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과학적 구성주의에서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떠올려 보세요. 학습자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 지식 구성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 지식 구성자인데, 이들에게는 우리는 뭐만 주면 되냐면 스스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탐색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를 할 수 있게끔 교사는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사가 수동적으로, 교사를 학습자를 수동적인 입장으로 보면서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가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지양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사가 어떻게 했냐면, 윤서가 어떤 방법으로 딱지를 넘겼냐고 물었는데 이 딱지로 그냥 세게 쳤더니 넘어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서 가장 멀리 떨어진 끝부분을 세게 치면 자기가 딱지치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해서 알아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장 멀리 떨어진 끝부분을 세게 치면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 방법을 이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정답을 알려주거나
교사가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은 절대 구성주의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유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 탐색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싶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이들은 충분히 스스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과학 지식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유아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탐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구성주의에서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교사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한 것이, 결론을 내고 방법을 다 알려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너무나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아들을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딱지치기에서의 효과적인 정답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버린 거예요. 그런 형태로 써도 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정답을 이미 제시해버린 교사의 자세를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직 논술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교육과정 A, 유치원교육과정 B 까지 이 험난한 여러분들의 대장정의 1년을 증명해야 했던 이 시험의 해설을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높은 성적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생각지 못한 점수가 가채점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답안지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또 평정자들이 또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채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풍부한 서술을 경험해봤던 커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이 서술을 왜 제가 계속 강조했냐면, 어떻게든 그 풍부한 서술 안에 채점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어라도 뭔가 걸리기만 하자, 이런 마음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허용적이고 좀 뭔가 수용적인 이런 분위기로 채점이 된다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또 점수가 좀 몇 점은 또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2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2차의 경우에는 물론 강의를 오픈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2차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까지는 제가 2차 강의를 하면서 뭔가 비용을 받는 것이 제가 아직은 좀 낯설어서 올해까지는 그것을 좀 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2차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수업 실현의 어떤 만능 틀이라던가, 그리고 면접이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출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어떤 나름의 만능 답안 틀을 좀 만들어 놔야 하는지, 그러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대략 3-4시간으로 준비는 했지만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뭐 역량껏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드려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특강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를 물으실 텐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수업이 대략 2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뭐 새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동극, 동화, 동시, 또 동작, 신체 표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체육 활동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게임도 있고 요리도 있고 과학도 있고, 또 캠페인 활동, 현장 체험, 숲 체험 뭐 등등, 이렇게 미술 또 표현 활동, 감상 활동,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아주 많은 활동들, 음악 감상도 있고요.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도입, 전개, 마무리, 활동은 좀 또 달라요. 활동은 자유놀이와는 또 다르기 때문에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되고, 우리가 또
잊어먹지 않고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능 틀들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누리 포털에 들어가시면 현장 지원 자료라고 해서 장애 유아 통합을 위한 뭐 부분이라든가 유초 이음 교육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그러한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 유초 이음 교육에 대한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들 다운 받으셔서 나만의 이런 이 표화된 어떤 자료를 좀 요약해서 좀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에 있는 놀이 활동들 있죠. 자유놀이라던가, 그리고 영역별 이렇게 활동들 아이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봐두시면 됩니다. 좀 봐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가원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 자체에서 출제하는 서울이라던가 그런 서울도 있고 또 아마 지역 자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지역 자체에서 출제하는 곳,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우리가 지역 시책과 관련해서 면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책이라고 해서 교육 정책 그 카테고리에 가면 뭐 기본 계획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교육감 10년사는 1월 1일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 정책 같은 것들 좀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일주일은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 계속 뭐 가채점 해보고 뭐 계속 막 멘탈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될 테지만 그 정도만으로라도 저를 만나기 전에 시간들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년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1차 시험에 대한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모두 진짜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만큼 스며들어 있었던 모든 여러분들의 그 능력치들을 정말 가감없이 모두 다 잘 발휘하고 오셨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곧 또 만날 거거든요. 우리 곧 또 만날 거고 제가 여력이 좀 된다면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2차 준비로 아주 많이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된다면 라이브 방송을 좀 켜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핫쌤 커리 선생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